가정의 달 5월입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이죠. 그런데 어린이날을 앞두고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비정하고 끔찍한 범죄임에도 비속 살해에 대해선 가중처벌 규정도 없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고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이었죠.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생후 7개월 된 아기도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하는 게 5월 5일 가장 행복해야 될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어린이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가 어린이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첫 번째 사건도 사실 부모가 자녀를 살해했는 거죠. 살해하고 난 다음에 아이와 함께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 건데 부인을 먼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1살도 안 되는 아이를 안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가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순간에 자기가 사망했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던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절대로 이거는 미화돼서도 안 되고 가장 이기적인 아이에 대한 소유욕이자 아이를 살인한 행위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전날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었잖아요. 네네네. 사실 30대 엄마가 7살 아이를 이제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 건데요. 물론 그 극단적인 선택의 이유는 있겠죠. 아까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생활고라는 이야기들이 언제나 클리셰, 그러니까 늘상 따라붙는 단어로 이게 너무 힘들었어. 내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라는 이유로 아이와 함께 이런 어떤 행동을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안전망은 아이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빚이 아이에게 내려가지 않도록 안전망을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생활고라는 단어로 아이를 살해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침표를 찍으면서 진짜 방점을 두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또 3월이었죠.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그때 원인은 뭐였습니까? 이 사건도 보면서 가슴이 너무 먹먹했는데요. 남편이 부인과 아이를 먼저 살해를 합니다. 살해를 하고 다른 방에 가서 자기도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 건데요. 사실 당시 경찰의 그 브리핑을 들어보면 출입했는 다른 사람이 출입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가장이 부인과 아이를 살해하고 자기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가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범죄 수법도 이야기 힘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혹시나 극단적인 선택에 영향을 미칠까 봐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절대로 이런 일을 막아야 하는 것이고 막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절대로 극단적인 선택이 가장 옳은 방법이 아니다. 가장 나쁜 방법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꼭 이렇게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 끊이지 않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2가지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사회 통념에 의해서 저희 때만 하더라도 아이는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했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만 하더라도 어머니께서 야 승재현 너는 장래 커서 이게 되어야 해. 판사가 되어야 해. 검사가 되어야 해. 변호사가 되어야 해. 그 아이의 삶을 재단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셨어요. 또한 아이가 그 부모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걸 굉장히 강조하셨던 그런 어떤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이 있었는데 사실 아이는 부모와 별개의 전인격적인 완전한 전인격적인 주체이고 그 아이는 그 아이 나름대로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아동 조정위원회 조정위원으로 많은 그 유엔 기준과 그다음에 아동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자녀를 소유물로 바라보는 그런 어떤 문제가 가장 크다. 그러니까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내가 나의 극단적인 선택, 내가 내 생명을 끊을 때 아이의 생명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어. 이런 소유욕이 가장 큰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힘든 거예요. 부모가 힘든 거예요.
아이가 힘든 게 아닌데 부모가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삶을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삶이 무너지면서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아이를 내버려 두면 이 아이가 천덕꾸러기가 될지 혹시 이 아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교육을 받지 못할지 제대로 자라나지 못할지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아이와 함께 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이는 소유물도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안전망은 이 아이가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 안전망을 만들어가고 또 부족하다면 그걸 개선하고 채워나갈 거니까요. 아이와 함께 무엇을 하시겠다라는 생각은 지금 이 순간부터 절대로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자녀 사례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최악의 아동학대라는 사회적 인식도 많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최근 실태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2000년 한 중반 정도만 되더라도 이게 아동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서 얼마만큼 그 사건의 그 경우가 발생하는지 조사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매년 나오고 있는 아동 학대는 끊이지 않고 나오는데 지금 우리 그래프에도 나오지만 보통 한 10명 전후, 7명, 뭐 9명, 12명, 14명 사실상 이게 그래프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사실 저 그리는 것 중에 제가 봤을 때 절대로 자녀를 살해하지 않고도 충분히 자녀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은 그런 어떤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저렇게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분명히 지양 막아야 한다. 국가도 막아야 되고 사회도 막아야 되고 우리가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아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런 일련의 사건들 내막을 보면 보통 생활고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생활고가 자녀를 살해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또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 필요해 보이거든요. 뭐 저 앵커도 계속 뉴스 하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가정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위기 가정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말 많은 공무원들이 천착하고 그 지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지원을 요청해야 사실은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국가가 다 돌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는데 정말 유동성 위기가 갑자기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사업을 하다 갑자기 그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 어려워지는 사업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딛고 일어서기가 힘들면 분명히 국가에 요청을 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먼저 드리고 두 번째는 국가가 사회 안정망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대표 중에 아까 가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 빚 문제가 가장 클 수가 있잖아요. 빚이 있으면 이게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 하면 이 빚이 자녀에게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한민국 상속제도라는 게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고 상속에 대한 한정 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이라는 게 법상 사망을 하면 바로 상속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한정 승인을 하는 게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혹시 특정 드라마의 나이 아저씨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 그 여주인공이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그게 아버지의 빚을 내려받아서 그런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그 한정 승인의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그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이거야말로 국가가 그 미성년자 자녀를 위해서 사망했다면 부모가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요. 이게 절대로 채무를 그냥 방만하게 면제해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빚이 있으면 그 빚 갚아야 돼요. 그게 사회 정의예요. 그런데 이게 빚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당장 갚을 수 없을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는 그 빚을 차근차근히 천천히 갚을 수 있는 개인 파산이란 제도 그리고 회생이란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그 어려운 상황에 그러한 제도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스태핑 스톤이라 그러죠. 디딤돌을 딱 찍고 일어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모멘텀을 그 기회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동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 열어놓고 부모는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미래가 우리가 어떻게 잘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안 했다면 이 아이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이 아이는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고 이 아이는 전 세계를 구하는 정말 위대한 의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재원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모는 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시고 절대로 내가 소유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아이의 전인격적인 주체로 국가에서 자라날 수 있는 아이다라는 말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좀 짚어보고 싶거든요. 최근에 뭐 가족이나 자녀에게 극단적 선택을 강요하고 또 살해까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최근 사법부의 판단이 어떤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문제라는 지적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나 반응들이 이런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 겁니까?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기자님들도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예.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오버랩 돼 가서 이렇게 도르는 질문을 하세요. 이게 뭔가 하면 부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을 해요. 결심을 하고 내가 이 아이를 그냥 세상에 내버려 둬서는 이 아이가 잘못 클 수 있다. 이 아이가 천덕꾸러기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아이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부모. 예. 그러면 잘 보세요. 극단적인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가 죽는 걸 각오하고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형량의 문제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어차피 내가 죽는 걸 각오하는데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혹시 살아났을 때 나의 형량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 이 생각은 머릿속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 오로지 부모는 이 아이가 제대로 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 아이는 내가 소유물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막 힘들어 죽겠는데 이 아이들이 치근대는 거예요. 애들이 귀찮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전자의 문제는 다르고 후자의 문제는 진짜 나쁜 아빠들이잖아요. 진짜 예. 나쁜 엄마들이고 진짜 잘못된 부모들이잖아요. 이 부모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할 수 있는 최고의 형으로 이 부모를 처벌을 해야죠. 그래서 처지를 비관해서 두 딸을 살해 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그 어머니에 대해서는 징역 12년 정도를 선고했고 아까 전자에 해당되는 거겠죠. 후자 생활고 때문에 굉장히 비관을 해서 두 아이들을 그냥 무참하게 살해한 그 40대 가장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기 때문에 법원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일 것이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극단적인 선택 과정에서 그 부모가 살아남는 경우와 처음부터 내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아이가 그 생활고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아이를 죽여야겠다라고 죽이는 경우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현행법을 보면요, 이 부모 등 존속 대상에 대해선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 비속이죠. 이 네. 자녀 대상 범죄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조금 차근차근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형법 250조에는 일반 살인죄가 있고 250조 2항에는 존속 살인죄가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은 충효의 나라이고 그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끌어 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제 살아있는데 자녀가 부모를 배덕하고 즉 덕을 배신하고 부모를 죽이는 경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박한상이라고 전 이름 말할게요. 어차피 사형 선고 받았는데 부모를 죽여요. 죽이는데 무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불까지 질러요. 예. 근데 그 이유가 부모로부터 상속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저녁에 놀러 가고 싶은데 이 부모가 용돈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부모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폐륜 중에 폐륜 중에 폐륜이죠. 이런 경우는 우리 법이 존속살인죄가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인데 그 존속살인죄가 7년이란 유기형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거의 99.99% 무기 아니면 사형 나옵니다. 예. 그다음에 이런 게 아니라 이럴 수가 있어요. 조금 얘가 조금 거친 예가 될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매일 폭행을 해요. 폭행을 하고 자녀를 매일 폭행해요. 그런데 제가 받는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장남인데 장남이 이제 중학교 한 2, 3학년 되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폭행을 당하다가는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 동생이 이렇게 폭행당하면 이건 도저히 가정이 이끌어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아버지에게 공격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똑같이 비속살인이죠. 장남이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그런데 이 장남이 아버지를 죽이는 걸 폐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해서 매맞는 아이 증후군이라 그래서 어머니를 지키고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를 살해하는 경우 어제까지 가해자인 아버지가 오늘 갑자기 피해자로 둔갑하는 거예요. 그 장남이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 있어서 과연 존속 살인죄가 존재해야 되느냐, 존속을 가중처벌, 존속을 살해했을 때 가중처벌한 게 맞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존속 살인죄도 폐지되어야 한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비속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비속의 형량을 높이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비속의 살인이 형량이 높기 때문에 그 비속의 살인을 막겠다는 게 의지잖아요. 예. 그게 법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내가 죽겠다는 그 부모의 마음. 나는 어차피 내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이 형량이 아무리 높아본들 내가 내 스스로에게 사형을 내리는 그 부모가 형량이 높으니까 아이를 안 죽여야지.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비속살인죄는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부모에게는 아무런 효과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 내렸는데 무슨 여기에 대해서 형량을 높이는 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이 아이가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안정망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이제 마지막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비속 중에서 정말로 아이가 내 생활고를 가중시킨다는 의미에서 죽이는 엄마와 아빠, 제가 이거는 가중처벌해야죠. 그런데 비속죄는 그런 게 없어요. 형법 250조 살인죄, 250조 2항 존속살인죄, 250조 3항 추가해서 비속살인죄, 이렇게 가중처벌은 안 만들어놨어요. 예. 그런데 제가 국회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만드는 죄명 중에 하나가 아동학대살인입니다. 아동학대살인죄를 학대처벌법에 규정하고 그 법정형이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존속살인죄와 형이 같아요. 그러면 아이가 귀찮아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 아이를 살해하는 것은 방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가장 강력한 아동 학대인 거잖아요. 아동 학대를 통해서 아동을 살해하는 거니까 저는 검사가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서 이 죄명을 250조 살인죄로 가지 말고 아동학대 처리 특례법,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라서 아동학대 살인죄로 기소를 하면 제가 봤을 때 비속살인죄가 없더라도 이 나쁜 부모에게 가장 법정형으로 높은 법정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저는 갈 수 있는 죄명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 초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강원도 호숫가에 생후 3일 된 아기를 버린 20대 여성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영아 유기죄가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아 유기죄와 영아 살해죄가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두 가지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로스쿨 학생들한테 매일 설명을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유기는 버리는 거예요. 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못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부조자, 도움이 요청되는 그 아이를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버리고 떠나면 이게 유기잖아요. 유기는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예. 아이를 그냥 버리는 거니까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살인죄보다는 형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물론 버리고 난 다음에 이럴 수 있습니다. 그 부모가 아이가 죽으면 어떡해? 라고 제3자가 물었을 때 뭐 그래도 할 수 없지. 그러나 설마 아이가 죽을까? 이 정도면 미필적 고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 죄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는 죄명이 영아살인죄가 아니라 일반살인죄 250조가 되는 것이고, 영아살인죄를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영아살인죄는 출산 직후의 산모입니다. 출산 직후의 산모가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치욕을 은폐할 이유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그 태어난 아이를 사망에 시켰을 때 영아살인죄가 되는 거니까, 영아살인죄는 아이를 출생하고 3, 4, 5일이 지나면 그냥 일반살인죄로 변하는 예. 거예요. 아이를 출생하자마자 순간 덜컹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치욕을 은폐, 우리 집에서 이 사실을 알면 안 되는데 라고 해서 그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저는 영아살인죄가 성립된다. 이게 우리 법의 이야기라는 걸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이 중에서 앞에 있는 그 조항은 빼야 됩니다. 특히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이게 왜 영아살인죄 안에 들어가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할 수 없어요. 국가가 양육할 수 없으면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안정망을 만들었어야죠. 그 산모가 태어나는 순간 내가 양육할 수 없어, 어떻게 아이를 죽여야지, 이걸로 인해서 감경하는 건 저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무부에 요청하고 싶은 거는 형법 중에서 영아살인죄의 앞단, 적어도 치욕을 은폐하는 것도 저는 이제는 미혼모라는 개념이 치욕의 문제는 아닌 듯해서 적어도 치욕은 논외로 치더라도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는 것은 반드시 삭제하고, 그 요건 때문에 영아살인죄로 가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출생한 아이를 살해했을 때는 영아살인죄가 아니라 일반살인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내일이 어린이날이고 또 5월 가정의 달, 좀 즐거운 웃음소리만 가득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